무표정이 버릇이야? 무표정이 버릇이냐고. 대답 좀 해라, 린. 너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척 무시하는 거니? 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은 대화가 곧 예의야. 왜 자꾸 동문서답하니? 며느리 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내가 내 말을 번역기 돌려야만 알아들을 수 있겠니? 순자 씨의 고함이 이른한 살에 이 집을 뒤흔들었지요. 이웃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순자 씨의 오랜 편견에 불을 지핀 날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하고는 서늘한 얼굴로 침묵했지요. 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몸이 굳어 있었답니다. 린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만지고 있었지만 그 행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6살 손주 민준이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사바이디 할머니. 손주가 자신을 향해 건넨 첫 인사가 라오스 말이었던 겁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 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냄비를 젓고 있었지요. 식탁 한쪽 구석엔 작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통역 앱이 켜져 있었고 최근 검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순자 씨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간병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날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건너방에선 며느리 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지요. 그것은 작은 보청기였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작은 기계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밤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깊어만 갔습니다. 오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6해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린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을 순자 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현관 앞에 섰던 28살의 여인. 까무잡잡한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수줍게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에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정성껏 연습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뻐 보였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어서 와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그날 저녁 린은 라오스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꺼냈답니다. 손으로 짠 천가방, 향이 좋은 차, 그리고 전통 의상 한 벌. 순자 씨는 그 정성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고향에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국 땅에 홀로 시집 온 젊은 여인의 외로움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지요.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이제 내가 내 어머니야. 아무 걱정 마.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린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일도 말없이 척척 해냈답니다.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린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엔 물어봐도 네, 아니요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본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순자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그 침묵은 점점 길어져만 갔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리는 처음으로 라오스에 다녀왔어요. 2달 만에 돌아온 며느리는 더욱 말이 없어져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순자 씨도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각자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일엔 관여하지 않았지요. 그저 평화롭게만 지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엄마, 린이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말이 없는 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걸까? 이렇게 작은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엔 큰 오해의 벽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벽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그 벽을 넘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필요할지를요. 결혼 4년째가 되던 봄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였답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아이의 제잘거림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엄마. 민준이가 린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라오스 말로 엄마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순자 씨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국말보다 라오스 말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자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리나, 애가 한국말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그래도 한국에 사는데 한국말을 먼저 배워야지. 네. 알겠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지요. 내 손주가 한국 사람인지 라오스 사람인지 모르겠네. 며느리가 일부러 라오스 말만 가르치는 건 아닐까? 그 뒤로 순자 씨는 민준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반복해서 알려줬지요. 아이도 따라 하긴 했지만 린과 단둘이 있을 땐 여전히 라오스 말을 썼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린이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라오스 동화책이었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순자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지요. 왜 하필 라오스 책을 읽어주는 거야? 한국 책도 많은데. 사실 린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라오스 책을 읽어줄 때는 자신의 말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아이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순자 씨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한국말로 길게 설명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말이 꼬여버렸거든요. 어머님, 저는 그냥 아이가 두 나라 말 다 알았으면. 그래, 알았어. 순자 씨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말을 아끼게 되었답니다. 동네 한글 학교에서는 민준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민준이 어머니,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요. 순자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를 탓하고 싶진 않았지만 손주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러다 애가 학교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답니다. 그 무렵부터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지요. 철수는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어요. 아들아, 너도 좀 신경 써줘야지. 엄마,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민준이마저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린이 작은 노트를 꺼내 한국어와 라오스 말을 오가며 뭔가를 급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자 씨는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해는 깊어만 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말을 하면 더 오해가 커지는 악순환. 두 사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결혼 5년째가 되던 겨울,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자 씨의 오래된 편견이었어요. 순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예의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을 신봉했고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사람을 진실하지 못하다고 여겼지요. 이러한 편견은 며느리 린을 대하는 순자 씨의 태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순자 씨, 며느리 좀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린이 무표정하고 싸늘하다는 이웃의 소문을 전했어요. 순자 씨는 자기 며느리를 탓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70해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린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리나. 네, 어머님. 너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 안 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청소기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인사. 했어요. 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고 표정을 짓는 게 서툴렀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할 말이 없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쌓였던 서운함, 이웃의 말, 그리고 며느리의 침묵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답니다. 순자 씨는 숨겨왔던 본심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적 없어. 너희 나라는 원래 그렇게 감정을 숨기는 게 예의니? 여긴 한국이야. 내 나라 방식대로 고개만 숙이면 안 돼.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지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내 아내한테 물어봐. 왜 밖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군다는지.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엄마, 리니가 원래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그게 수줍음이야? 무례함이지. 순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는 단지 어머니의 분노를 피하고 싶을 뿐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후회되고 그렇다고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며느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건너방에선 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불씨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같은 냉기가 집 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왔답니다. 설날이었지요. 보통은 1년 중 가장 분주하고 정겨운 때인데 그해 설날은 달랐어요. 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순자 씨는 부엌에 거의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머님, 국간 좀 봐주세요. 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순자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해. 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답니다.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혼자서 상을 차렸지요. 철수는 회사 일 핑계를 대며 출근해버렸답니다. 그는 집에 가면 해결할 수 없는 싸움만 있을 뿐이라며 가장으로서의 중재자 역할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남편은 늘 중재를 잘했거든요.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았답니다. 작은 거절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지요. 너는 아직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순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리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4식구와 작은딸 4식구였어요. 집안이 조금 활기를 띠는 듯했지만 순자 씨와 린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답니다. 엄마,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큰딸이 물었어요. 그냥 내버려둬.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서툴러 해서. 순자 씨의 말투엔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리는 식탁에 홀로 앉아 통역기 앱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하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하면 이해해 주실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감정이 담긴 대화는 전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리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산 노트였지요. 펜을 들고 뭔가를 쓰려다가 멈췄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지쳐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저는 잘 못 들어요라는 말을 한국말로 완벽하게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 노트 한쪽 구석엔 라오스 인사말이 적혀 있었어요. 몇 년 전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배우려고 적어둔 거였답니다. 사바이디라는 글자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지요. 그때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노트마저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답니다. 이렇게 단절의 시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리는 민준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귀에선 이명이 들렸어요. 엄마. 민준이가 놀라서 엄마를 불렀지만 린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린은 병원으로 실려갔답니다. 철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대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순자 씨는 병원으로 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린의 방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그때 린이 늘 숨기던 작은 보청기를 발견했어요. 순자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답니다. 순자 씨는 젊은 시절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것을 보자마자 나한테까지 숨겨야 할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신이 아픈 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구나 하는 오해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보청기라는 단서가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더욱 증폭시켰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철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품에 안겨 울먹이고 있었지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그리고 만성수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오른쪽 귀 청력이 많이 약합니다. 보청기는 사용하고 계세요? 꾸준히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청기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남편의 무관심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린이 왜 말을 아끼고 왜 미소를 짓지 않았는지, 그 이유의 절반이 신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깊은 편견과 오해 때문에 며느리가 아픔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순자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를 맞고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순자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엔 순자 씨와 린 그리고 철수 세 사람만 남았지요. 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려서. 저는 어릴 때 사고가 있었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린은 서툰 한국말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해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실수할까봐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순자 씨는 방금 자신이 린의 방에서 발견했던 보청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의 시어머니, 청력이 약했던 자신의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졌던 무례함이라는 편견이 신체적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린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때 남편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린이가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니, 몇 번 이야기하려 했는데. 제가 그냥 피곤하다고 듣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린이 이렇게 힘들 줄은. 철수의 고백에 린은 남편을 바라봤고 순자 씨는 아들을 매섭게 노려봤답니다. 너는 남편이 돼서 아내의 가장 큰 고통도 몰랐니? 너는 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던 거니? 순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자신도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답니다. 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 침묵이 너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의 용기 있는 고백과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비로소 깨뜨린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동남아에서 시집 온 애들은 다 말이 없더라. 과거 자신이 했던 편견 가득한 발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얼마나 오랜 시간 고립시켰는지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정성껏 끓인 뜨끈한 국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지요. 병실 문을 열자 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순자 씨는 린에게 국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어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답니다. 국을 먹는 동안 순자 씨는 며느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답니다. 린아, 내가 내 방에서 이걸 봤단다. 순자 씨는 린의 보청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이제 숨기지 마. 나도 안 하는 척 안 할게. 내가 너한테 말을 걸 때 잘 안 들리면 솔직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라고 해. 내가 천천히 말해줄게. 린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에게 한국어로 제가 어머님을 사랑해요라고 또렷이 말했답니다. 철수도 아내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리나,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 귀가 되어줄게. 어머니와 당신 사이의 다리가 될게.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말해주기 시작했고, 둘은 함께 사전을 보며 소통을 시도했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보청기 사용을 돕고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린도 시어머니에게 라오스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지요. 언어의 장벽을 넘으려는 서로의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이해하려고 했던가? 순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리나,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마음은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 표정이 없어도 감정은 있는 건데 그것도 몰랐고. 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용기 내서 말해야 한다는 걸. 숨기지 말고 보여줘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지난 아픔이 오직 말하지 못함과 들으려 하지 않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자 씨가 민준이에게 물었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라오스 말로 사랑한다고 해볼까? 순자 씨는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카노이 학 루쿠.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노이 코 항미 어머님. 린도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라고 대답했답니다. 순자 씨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통하면 그 말이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을. 일기를 덮으며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수와 린이 함께 앉아 한국어와 라오스 단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며느리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린은 작은 노트에 한국말로 일기를 쓰고 있었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청기도 당당하게 쓰고 서툰 한국말로도 마음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순자 씨와 린은 긴 시간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말이 통해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순자 씨와 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랍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할 때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꽃향기가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